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28살의 평범한 청년입니다. 평범하다고는 했지만 사실 제 유년 시절은 평범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주변 어른들이 쟤랑 어울리면 안 돼, 물들어 하며 손가락질하던 아이들이 있죠. 저는 바로 그 손가락질 받는 아이였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아이들이 부모 치마 뒤로 숨었고 선생님들은 늘 저를 지켜봐야 할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은 늘 얼어붙어 있었고 누구 하나 내 편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아이가 되기까지는 이유가 있었겠죠. 제가 태어나 자란 가정은 외부에서 보기에도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위태로웠습니다. 아버지는 말 그대로 가장이라는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버지이기엔 너무 무책임하고 이기적이며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루하루 성실히 일해서 가족을 지탱하기는커녕 그는 제 당이 아르바이트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늘 술과 유흥 그리고 밖으로 도는 여자들과 어울리는 데에만 온 신경을 쏟았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가족은 늘 위태로웠습니다. 어릴 때 제 기억 속 아버지는 항상 술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가 제겐 공포의 상징이었고 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온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 발걸음 소리, 손짓 하나까지도 긴장하게 만들었죠. 술에 취하면 목소리는 커지고 손은 거칠어졌고 타깃은 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이내 저와 여동생에게도 옮겨졌습니다. 아직 말귀도소 제대로 못 알아들을 나이에 저는 아버지의 주먹을 피하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머리를 감싸며 웅크리는 자세가 제 방어 본능이 되었고 여동생을 품에 안고 침대 밑으로 숨는 것이 저녁 일상이었어요. 어머니는 그런 폭력 속에서도 한 번도 우리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셨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부은 눈을 감추기 위해 급하게 화장을 하셨고 아이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차려주셨죠. 그러나 저는 알아챘습니다. 그 따뜻한 밥 냄새에 뒤에 숨겨진 어머니의 두려움과 고통을요. 그런 환경 속에서 저는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야 했고 또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뛰어놀 시간에도 저는 항상 집이 걱정이었고 누군가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저는 점점 삐뚤어져만 갔습니다. 결국 저는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문제아로 낙인 찍혔고 선생님과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누구도 제 안의 상처를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고 그저 문제 행동만 보고 판단했죠. 그 모든 시선과 멸시가 쌓여 결국 저는 스스로도 제 자신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난 원래 이런 놈이야 라며 체념했고 어디든 나쁜 길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일까? 하는 원망이 가득했지만 그조차 말할 곳이 없어 속으로만 사겨야 했습니다. 이런 유년 시절을 보냈다 보니 남들이 흔하게 갖고 있는 추억들, 놀이공원에서 부모님 손잡고 찍은 사진 한 장, 생일날 가족끼리 웃으며 촛불을 끄던 순간, 방학이면 할머니 댁 가는 길에 졸며 듣던 부모님의 대화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저에겐 없었습니다. 없어서 슬펐던 것보다 그런 기억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몰랐기에 더 씁쓸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가족이란 걸 이야기할 때면 저는 그 단어가 낯설었고 그저 TV 속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말없이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 당시엔 왜 그리 갑작스럽게 떠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고 보니 어머니는 정말이지 너무 오래 버티셨던 거였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폭력과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든 저와 동생을 위해 아버지를 견디려 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 그 모든 것에 짓눌려 스스로를 구하듯 떠나셨죠.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엔 어머니의 얼굴조차 희미해졌고 목소리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사진 한 장 없이 그분이 존재했다는 증거는 제 기억 속 고통뿐이었습니다. 그 후의 삶은 말 그대로 방치였습니다. 아버지는 매일을 술에 절은 채 보냈고 정신이 들면 어김없이 소리를 지르고 손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없었고 집은 단지 피곤한 몸을 미는 임시 거처일 뿐이었죠. 저와 여동생은 그 속에서 알아서 살아야 했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떨어지면 굶었고 아버지의 기분에 따라 매일이 지뢰밭 같았기에 눈치를 살피며 조심조심 하루를 버텼어요. 때론 아버지가 도박으로 빚을 잔뜩 떠안고 와서는 빚쟁이들에게 저희 집 주소가 넘어가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문을 부수겠다는 사람들 앞에서 어린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 사정도 해보고 욕도 먹고 경찰에 전화까지 했던 기억도 납니다.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닙니다. 어머니는 이미 그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할 만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어릴 적 도망치지 못했던 자신이 어머니를 붙잡아두지 못했던 그 순간이 아직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짐처럼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마저도 이제는 껴안고 살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런 환경 속에서 저는 생존을 위한 노동을 너무 일찍 시작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는 알바란 알바는 모조리 해봤습니다. 방과 후엔 동네 중국집에서 음식 배달을 했고 주말이면 고깃집에서 설거지통에 팔을 담근 채 서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면 어김없이 손이 트고 피가 나도 꾹 참고 일했죠. 음료수 공장에서 박스를 나르고 방학이 되면 공사 현장에서 모래 포대를 날랐습니다. 무거운 철근을 옮기다 손바닥이 찢어진 날 피를 묻은 작업복을 입은 채 버스를 타면서도 창피하단 생각보다 오늘도 벌었다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고 발로 뛰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지내다 보니 운이 따랐는지 결국 지금의 건설회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학력도 인맥도 백도 없었던 제게 이런 기회가 왔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고 면접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들은 면접관들도 어린 나이에 인생을 버티며 살아온 저의 진심을 좋게 봐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긴장도 많이 했지만 진심이 통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실감하게 됐던 순간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는 지금 이 회사에서 시공관리 감독직을 맡아 일하고 있으며 매일매일 변수가 많은 현장 속에서도 나름대로 책임감을 갖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 근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견학을 오는 날이었습니다. 건설회사 업무에 대해 소개하고 직접 현장도 보여주는 일종의 직업체험 같은 날이었죠. 우리 회사의 거대한 프로젝트에 포함된 일정은 아니었지만 외부 방문자에게 회사를 소개한다는 의미에서는 중요한 업무이기도 해서 평소보다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 쌓여있던 서류 더미도 정리하고 먼지가 켜켜이 쌓인 장비들도 닦아놓고 안전모자도 깨끗이 정돈해 두었죠. 현장에서도 작업 동선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 펜스를 다시 세우고 이동 경로도 눈에 띄게 표시해 두는 등 세세하게 손을 봤습니다. 단순히 학생들이 왔다 가는 날이 아니라 이 아이들 중 누군가는 이 경험을 계기로 건설업의 꿈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로선 꽤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자재를 들여오기로 한 협력업체 측에서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데다 요청한 품목과 전혀 다른 자재들을 들이부은 겁니다. 저는 급히 현장으로 내려가 자재 목록을 일일이 확인했고 결국 해당 자재는 다시 되돌려 보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업 반장님과도 오해가 생기고 의견 충돌이 있었던 탓에 현장은 분주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등학생들이 견학을 오게 된 건 정말이지 상황이 맞지 않았던 거죠. 건설 현장에는 대형 트럭이나 레미콘 차량이 수시로 오가며 작은 부주의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선 누군가가 직접 나서야 했고 저는 확성기와 무정이, 경광봉까지 챙겨 들고 직접 현장으로 나가 아이들이 이동하는 동안 동선을 통제하고 안내를 맡았습니다.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바쁘고 긴장의 연속이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견학 일정에 맞춰 고등학생들과 인솔교사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고 선생님들은 무더운 날씨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 애쓰는 듯 보였죠. 저는 이미 땀이 뻘뻘 나는 얼굴로 경광봉과 무정이를 들고 현장 입구 근처에서 대형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원래라면 사무실에서 간단한 설명만 하고 안내 자료 몇 장 나눠주며 견학을 도와야 했겠지만 하필이면 그날 자재 납품, 스케줄이 꼬이는 바람에 모든 일정이 뒤엉켜버렸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견학팀이 좀 일찍 도착한 것도 있었고 자재 수거 문제가 생겨서 저는 발이 10개라도 모자란 상황이었습니다. 직원들도 사무실이나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땡볕 아래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현장에는 레미콘 차량이며 크레인, 트럭들까지 계속해서 드나들고 있었기 때문에 한순간의 방심도 허락되지 않았죠. 그 와중에도 저는 차를 멈춰 세우고 수신호를 하고 무전으로 지시를 주고받으며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였어요.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저렇게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게 되는 거야. 순간 저 혼자 들은 게 아닐까 생각했지만 옆에 있던 작업 반장님도 같은 소리를 들었는지 고개를 확 돌리며 교사와 학생들이 모여있는 쪽을 바라보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에도 제 심장은 두근거렸고 이마에 맺힌 땀보다 더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 안에서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정말 많은 생각이 스쳐갔어요. 어떻게 학생들 앞에서, 어떻게 그 입으로, 어떻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직업의 귀천을 가르쳐야 할 사람이 현장에서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폄하하는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다는 건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격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평소 같았으면 제가 참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가서 그 말이 얼마나 무례하고 저급한 발언인지 똑똑히 말했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견학 온 학생들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 아이들이 민망한 상황을 겪는 것도 막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꾹 참고 다시 무정이를 들고 다음 순서로 아이들을 이동시켰고 저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 돌아와 앉아도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일을 하는 와중에도 자꾸 그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마치 제 지난날 전체가 부정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나는 고등학교 때 야간 편의점 알바를 하며 새벽에 집에 들어오고 몇 시간 눈만 붙이고
다시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었어요. 졸린 눈 비비며 수학 문제를 풀고 도시락을 꺼내 먹다가 코피가 주르륵 흘러내린 날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때도 저는 단 하루도 지각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 성실함과 끈기로 여기까지 버텨왔고 지금은 한 건설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덜 공부한 사람들로 취급하고 아이들에게 겁을 주기 위한 사례로 소비하더라고요. 내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이 있었는지 그 선생은 상상도 못하겠지. 그렇게 괜히 억울하고 분하고 서글펐습니다.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저는 흔히 말하는 정상적인 학생의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당연하게 누려야 할 과외나 학원, 방과 후 보충 수업 같은 건 저에겐 사치였고 심지어 학교에서 내준 참고서조차 집 형편상 사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공부로만큼은 사람 구실을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책에 나오는 문장을 베껴 적고 도서관에서 빌린 문제집을 다시 손으로 정리하고 또 정리하며 반 안에서 5손가락 안에는 꼭 들 수 있도록 발버둥 쳤습니다. 그런 제게 공부는 단순한 입시 수단이 아니라 내가 이 현실을 딛고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탈출구였던 겁니다. 그 와중에도 생계를 위한 알바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겐 그저 방학 기간이었겠지만 제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특히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씻고 교복 입고 바로 학교로 가서 수업을 들었죠. 수면 시간은 많아야 2시간 남짓이었고 결국 몸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책상에 앉아 수업을 듣다가 갑자기 고꾸라졌어요. 제가 기억하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친구들 말로는 마치 쓰러질 듯한 낌새도 없이 조용히 고개를 떨구더니 옆으로 천천히 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종이장처럼요. 보건실로 실려갔고 병원에서도 과로와 수면 부족 외엔 별다른 병명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몸이 고장난 거였죠. 그때 이후로는 몸이 예고 없이 반응하곤 했습니다. 아무 경고 없이 코피가 줄줄 흐르고 뇌가 하얘지는 순간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공부하다 문득 이게 무슨 의미일까 싶은 회의감이 밀려오기도 했죠.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누구 하나 제 어깨에 손을 얹어주며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말해줄 사람조차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나름대로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였고 그 과정에서 얻은 성실함과 근성은 제 인생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에겐 지각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신념처럼 자리 잡았어요. 야간 알바를 마치고 두 눈이 퀭하게 충혈된 채로 집에 들어와 30분 눈 붙이고 다시 학교에 가는 날에도 저는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습니다.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 교복을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학교 정문을 통과하던 그 아침들. 죽을 만큼 피곤했지만 지각만은 하지 않았어요. 누가 알아주든 말든 간에 그게 제가 저를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 같았거든요. 그런 저였기에 오늘 그 선생의 한마디는 너무도 치명적이었습니다.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라는 말 한마디가 마치 지금의 나를 향한 비아냥처럼 들렸습니다. 그 말에는 수많은 노력과 고통을 통째로 무시하는 듯한 냉소가 묻어 있었고 그 앞에서 저는 왜 하필 이런 집에서 태어났나? 왜 나는 그런 말을 들어도 아무 말 못하고 서 있어야 하나? 그런 무력함에 깊은 분노를 삼켰습니다. 내가 겪은 지난 시간들이 그렇게도 하찮은 것이었나? 열심히 살았다는 사실이 이렇게도 쉽게 부정당할 수 있는 건가?
수많은 생각이 엉켜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사무실 뒤편 흡연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담배를 피워야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지만 어디든 혼자 조용히 서 있고 싶었어요. 조금만 멀리 가면 바람이 부는 자리에 벤치도 있었고 평소에도 머리 식히고 싶을 때면 자주 찾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니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말씨는 아니었고 특히 여자 목소리가 유독 또렷하게 들리더라고요. 우리 회사엔 여성 직원이 손에 꼽힐 정도로 적기 때문에 이게 누구지 싶은 마음에 발걸음을 멈췄고 무심코 흘러나오는 대화를 귀 기울이게 되었죠. 제가 들은 내용으로는 나이가 지긋하신 여자 선생님 한 분이 바로 그 문제의 발언을 했던 젊은 남자 선생님에게 조용히 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꾸짖고 계셨습니다. 그 말투나 분위기만으로도 그 선생님이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계신지가 느껴졌어요. 전 그 뒤편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리더라고요. 마치 누군가가 나 대신 내가 하지 못했던 말을 대신 해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를 향한 변호이자 동시에 저와 같은 일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존중의 표현처럼 들려서 너무 고맙고 울컥했어요. 대화 전체를 다 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하게 기억에 남는 건 여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발언은 학생들의 인성을 책임지는 교사로서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당신이 방금 내뱉은 그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짓밟는 말인지 아세요?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도 다 들으셨고 그분들 앞에서 본인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을 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건 여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공개적으로 사과하게 하고 싶었지만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 체면을 생각해 언급하지 않은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몰래 듣고 있는 제가 다 감사할 정도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 두 분의 대화가 끝났는지 한 5분쯤 뒤에 조용히 자리를 떴고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원래 흡연을 하려고 내려온 거였지만 이상하게 담배 생각도 싹 사라지더라고요. 괜히 피웠다간 울컥하는 감정이 더 터져버릴까 싶어서 그냥 조용히 돌아섰어요. 돌아가는 발걸음은 좀 무거웠지만 마음 어딘가는 따뜻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고 내 입장을 대변해주는 듯한 그 짧은 순간의 위로가 너무도 값지게 느껴졌거든요. 사무실로 돌아와 보니 어느새 견학을 왔던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모두 철수한 후였습니다. 저와 같이 견학 안내를 맡았던 동료가 저를 보자 애들 다 가고 선생님들도 돌아가셨어. 수고했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래 학생들한테 배포하기로 했던 회사 홍보용 팜플렛을 정리하는 바람에 견학 시간 내에 나눠주질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팀장님이 저를 불러 이거 너가 정리하다 못 나눠준 거지? 직접 고등학교에 갖다 줘. 하시더군요. 이미 하루 종일 바쁘고 정신없는 와중이었지만 일이니까 당연히 가야죠. 남은 업무를 마무리하고 팜플렛을 정리해 들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해 교무실을 찾았더니 그곳에는 아까 그 뒤편 흡연구역에서 젊은 남자 선생님을 나 대신 나무라 주시던 여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이 학생부장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을 마주한 순간 마음 한구석이 찌릿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팜플렛을 전달드리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려 나오다가 참지 못하고 결국 말을 꺼냈어요. 선생님, 오늘 뒤편에서 하신 말씀 제가 다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선생님께서 고개를 숙이시며 그런 말씀을 들으시게 해서 오히려 죄송해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시더라고요.
저야말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인 저보다 오히려 선생님께서 더 미안해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렇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인사하려는데 선생님께서 식사는 하셨어요?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마침 퇴근하자마자 바로 학교에 온 참이라 아직 저녁도 못 먹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아직 못 먹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선생님께서 그럼 같이 식사할까요? 하고 웃으시더군요.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막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동안 제 안에 눌러놨던 많은 이야기들이 조용히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은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음식도 덜어주시고 따뜻하게 말도 건네주시고 그날 받은 따뜻함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유 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먹먹하고 감사하고 또 한편으론 억울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이야기하고 위로받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보살핌을 받은 게 도대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복받친 감정이 목구멍까지 올라왔고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외롭다가도 누군가가 아무 조건 없이 따뜻하게 대해주면 그동안 참고 눌러놓았던 감정들이 터지는 마치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감자탕 국물에 밥을 말아 한 숟갈 떠먹지도 못한 채 저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젓가락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던 선생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휴지를 제 앞으로 밀어주시고 제 눈물이 다 멈출 때까지 말없이 기다려주셨어요. 그 침묵이, 그 기다림이 오히려 더 큰 위로처럼 다가왔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르고 어색하게 웃으며 소주 한 잔을 권하셨습니다. 저도 따라 한 잔을 마시고는 그동안 입 밖에 꺼낸 적 없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최근에 있었던 힘들었던 회사 이야기, 견학 당일 겪은 억울한 일, 그런 사소한 이야기들이었는데 한 잔, 두 잔 들어가면서 어느새 그 이야기는 제가 묻어두었던 과거로 이어졌습니다. 말하면서도 낯설었어요.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구나. 나도 이렇게 내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구나. 그동안 저는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것들을 혼자 삼키며 살아왔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입을 열기 시작하자 멈출 수가 없더군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에 취해 어머니를 때리던 이야기, 여동생이 울면서 제 옷자락을 잡던 밤들,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던 그날 아침의 기억까지 다 흘러나왔습니다. 힘들었던 시절을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론 이 사람 앞에서는 뭔가 다 털어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이상한 믿음이 생기더군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자 갑자기 선생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술 기운에 잘못 본 건가 싶었는데 선생님의 얼굴은 분명히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도 지금 믿기지 않는데 혹시 내가 너희 어머니일지도 모르겠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제가 말한 몇 가지 과거의 단편들을 하나씩 짚으시며 자신이 그때 당신이 떠났던 이유, 저와 동생을 놓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심정, 그리고 그 뒤로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저 충격에 말문이 막힌 채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야기 도중 선생님이 말씀하신 몇 가지 일화가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제가 유치원 참관 수업 날 긴장해서 바지에 오줌을 싼 이야기, 여동생이 친구랑 싸워 머리채를 잡고 울고불고 난리친 날 제가 방에서 소리 지르며 뛰어다녔던 일. 그건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던 기억이었거든요.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 순간 제 가슴 한복판에 묻혀 있던 어머니의 얼굴이 아주 흐릿하게 하지만 분명히 떠올랐습니다. 정신도 몸도 모두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지만 언젠가는 꼭 아이들을 찾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셨다고 하더군요. 야간 일을 하며 검정고시부터 시작해 결국 교육대학까지 졸업하고 교사가 되었고 아들, 딸을 찾아 전국을 수소문해 봤지만 당시 아버지가 주소지를 여러 번 바꾸고 연락망도 철저히 끊어버리는 바람에 찾을 수 없었다고요. 10년도 넘게 마음속에 응어리처럼 박힌 죄책감과 그리움을 안고 살아오셨다는 말에 전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서로 믿고 싶지만 어쩌면 아닐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의심을 걷어내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 동안 저는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며 혹시라도 아니라면 그 허탈함을 견딜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치율 99.0999% 어머니가 맞았습니다. 그날 병원 복도에서 검사지를 들고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뺨을 쓰다듬으며 미안해, 미안해, 우리 아들을 몇 번이고 반복하셨고 저도 말없이 품에 안겼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엇갈렸던 우리 모자는 마침내 하나가 되었고 그날 이후 제 삶엔 아주 작은 그러나 단단한 따뜻함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극적인 재회를 겪은 이후 저는 그분, 아니 이제는 확신을 담아 부를 수 있는 엄마와 함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서먹하기도 했어요. 서로 놓쳐버린 시간이 너무 길었고 지나간 세월 속에서 각자 너무도 다른 방식으로 버텨왔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아침을 함께 맞이하고 같이 장을 보러 다니고 주말이면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그 평범한 순간들이 저를 서서히 치유해 주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자주 미안하다는 말을 하십니다. 그때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과 그 후에도 제 곁에 있지 못했던 지난 세월을 자책하시며요. 하지만 저는 엄마에게 그렇게 말해드렸습니다. 엄마, 우리 지금 함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전부예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끔은 목이 메어 말끝을 흐린 적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따뜻한 국물 냄새가 집안을 감돌고 거실 소파 위엔 반쯤 읽힌 책과 엄마의 돋보기가 놓여 있습니다. 늦은 밤엔 함께 차를 마시며 엄마가 교실에서 겪은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저는 현장에서 있었던 하루의 소소한 일들을 나눕니다. 말없이 웃는 순간이 늘어나고 어느새 웃음 뒤엔 눈물이 아닌 평온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살아오며 그토록 바랐던 그저 보통의 가족으로서의 평범한 하루가 지금 제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곤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란 건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다고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평생을 함께하는 인연이 있는가 하면 혈연임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닿지 못하는 인연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린 그렇게 수십 년을 돌아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기적처럼 다시 만났습니다. 어쩌면 인생은 끝없이 고통만 주는 것 같다가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작은 선물 하나를 꺼내어 우리를 안아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의 궤도에서 벗어난 적 없는 그러나 숨어 있었던 따뜻한 존재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찾았고 서로를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지난 날을 붙들지 않고 잃어버린 시간에 갇히지 않기로요. 우리는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